베스트부쌤의 공중보건학 강의 오늘 4강입니다. 그래서 1강에는 여러분이 공중보건학의 개요에 대해서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2강에는 질병관리, 3강에는 인과출산 열심히 들으셨는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공중보건학 과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은 모자보건과 학교보건에 대해서 강의 드릴게요. 먼저 모자보건을 보면 모자보건의 정의를 먼저 봐야 되겠죠. 모성과 영유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활동이다.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성의 범위와 영유아의 범위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성의 범위는 일단 가장 중요 분야가 가임 여성.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15세에서 49세로 보고요. 영유아라고 하면 0세부터 만 6세까지입니다. 그럼 6세부터는 어디서 관리하느냐? 이건 학교보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6세부터 18세까지는 학교보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자보건의 대상 정의가 밑에 나와 있죠. 0 내지 6세 미만 영유아. 그 다음에 15 내지 49세의 가임 여성. 특히 산전관리, 산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여성이 모성으로서 아기를 출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장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게 모자보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의 중요성을 보면 첫 번째가 모자보건 대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임산부와 영유아는 질병에 취약한 집단이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서 평생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린이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미래 인구의 자질을 모자보건을 어떻게 잘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좌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힘쓰는 사업에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혼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그야말로 사회활동이 증가되면서 기혼 여성들의 건강관리 또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아동의 건강관리가 중요해진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망률이 높을 수 있고요. 특히 영아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유증이 평생 지속되어서 그 나라의 인구 자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산전관리의 중요성은 임신 중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임신을 하면 규칙적으로 산전관리를 받아서 태어날 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를 미리 방지하고 또 하나는 모성의 건강도 함께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성 사망률을 저하시키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의 지표는 뭐가 있느냐? 영아 사망률이죠. 여기에 나오는 것은 모자보건 뒤에 보건지표에서 자세히 도표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전진찰률, 영유아 예방접종률, 주산기 사망률. 여기서 주산기 사망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임신 중에 임신 28주 이후부터 생후 일주일까지 사망하는 주산기 사망률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산율, 일반 출산율, 모성 사망률, 시설 분만율은 뭐냐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얼마나 분만을 하고 있느냐. 시설 분만을 했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무균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서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방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의 사업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임산부. 우리가 임산부 하면 임신 중인 여성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그게 아니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까지를 임산부라고 용어상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는 출생 후 6세 미만, 6년 미만인 아동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신생아의 정의는 출생 후 4주까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를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초생아라는 게 있어요. 초생아는 출생 후 7일 이내, 쉽게 말해서
보통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면 생후 10일 정도까지 탯줄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탯줄을 달고 있는 상태, 소독을 해줘야 되고 감염을 예방해야 되고 이런 신생아를 7일까지를 초생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미숙아,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쉽게 말해서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를 말하고요. 체중으로 봐서는 2.5kg 미만, 2.5kg의 체중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평균 신생아 체중은요 3.3kg예요. 근데 이 2.5가 안 되는 아기는 자기 힘으로 실온에서 체중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계시는 보육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선천성 이상아, 선천적으로 기형아죠. 이거는 유전적인 결혼과는 다릅니다. 엄마의 모체 내에서 분열을 할 때 정상적인 신체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발생기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풍진을 임신 초기에 앓으면 3분의 1이 기형아 출산율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형이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영유아, 이거는 이제 DNA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체나 아버지로부터 염색체 이상을 물려받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성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쉽게 말하면 가임기 여성 안에 임산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 중절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법화되고 있는데 이게 인공 임신 중절을 해야만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가 본인과 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와 질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나 배우자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태아의 상태가 뭔가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이 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친척 간에 임신이 된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신의 지속이 모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거는 예를 들면 임신 중독증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임신 중독증이 있어요. 이거는 세 가지 증상을 보이는데 첫 번째가 단백뇨,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혈압, 마지막으로 전신부종이 심해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임신을 지속하면 모체 손상, 심하게 말해서 사망에 이르거나 신장 기능 장애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 의사의 판단 또 보호자의 선택에 의해서 임신 중절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모자보건법에서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이 있어요. 그럼 여성이 임신을 하면 얼마나 규칙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아기의 건강한 출산을 도모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임신 초기에서 7개월까지 매월 1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매월 2회, 약 2주마다 검진을 받고 마지막 분만까지는 매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월수는 인간은 40주에 자녀를 출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280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은 4주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30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280일을 완전히 채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게 사실은 임산부의 정기 건강 진단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도 나무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완숙한 과일하고 풋과일을 따서 익힌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처럼 신생아도 태어날 때 엄마의 체내에 정상 기간을 머물도록 도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방법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피츠무드에서 일찍 태어난 아이들은 물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인공으로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튜브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체 내에서 받는
모체로부터의 자연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모체 내에서 완전한 기간 동안 성숙한 다음에 태어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의 건강진단 기준이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건강진단은 신생아기에는 2주마다 1회, 그 다음에 6개월까지는 1개월마다 1회, 7 내지 12개월까지는 2개월마다 1회. 그래서 우리가 영아기라 그러면 12개월까지를 말합니다. 돌 때까지, 돌이 지나면 3개월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서 자녀가 충분히 성숙을 하고, 이때는 이제 우리가 성장 발달의 기준이 키와 체중이에요. 영아기에 뭐 아이트 테스트 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보건에 근거한 건강진단은 신생아는 수시로, 그 다음에 출생 후 1년 이내는 1개월마다 1회, 그 다음에 1년에서 5년까지는 6개월마다 1회. 그러니까 왼쪽에는 가장 바람직한, 좀 더 아기를 자주 진단을 받아서 이상 상태를 발견하는 거라고 한다면, 오른쪽의 것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건강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모자보건센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몰라도 이 모자보건센터의 설립은 우리나라 간호조무사의 역사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가족계획을 나라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모자보건센터를 전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1차가 가족계획 시술, 그 다음에 2차가 건강한 자녀 출산을 위한 산정관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의 수요가 너무도 부족해서 1967년도에 간호조무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조무사라는 과정이 생긴 게 사실은 스타트가 모자보건센터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센터의 목적은 뭐냐? 지역사회 주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은 대상이 지역사회 주민이에요. 보통 우리가 간호의 적용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기억나시죠? 1차 예방은 본인의 컨디션을 최고로 해가지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서 질병에 노출이 안 되는 게 1차 예방이고요. 대표적인 게 예방접종, 영양관리, 환경위생 등등등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예방은 만약 내가 질병에 걸렸다면 이 질병에 걸린 상태를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이게 2차 예방이고요.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만약 질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사회로 복구하느냐, 재활과 그 다음에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게 3차 예방인데,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에게 도모해줘야 되는 것은 1차 예방입니다. 질병이란 한 번 걸리면 모체 손상이나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정관리거든요. 일단 임신을 확인하면 규칙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성들이 이러한 관리를 못 받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구석구석,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모자보건센터를 나라에서 설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산정관리와 가족계획 시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게 조무사가 생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안전분만 시설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의료 혜택을 받는 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가정분만이 대세였었죠.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저도 당연히 저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정말 다행히도 불구 없이 뭐 가벼운 질병은 앓았겠지만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운이 받쳐준 거고요. 이제는 의료 혜택을 받고 안전분만 시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인구 자리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건강한 자녀가 건강한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게 모자보건센터의 목적이죠. 그럼 모자보건센터의 기능은 뭐가 있느냐? 일단 임신한 임산부가 오면 등록과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모자보건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산전, 상담,
물론 산전 상담의 주요는 규칙적으로 산전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찰의 필요성에 의해서 꼭 이런 코스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자보건센터에서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죠. 규칙적으로 산전관리를 받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해도 그 뒤에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건강한 자녀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요거를 지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건강관리, 특히 예방접종.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 일정 부분 건강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예방접종을 규칙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성의 생식기 건강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우리가 여성이 자녀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몸에 생기는 변화를 임신소모라고 합니다. 임신소모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녀가 10개월 동안 엄마의 모체 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보다 중요한 영양소의 공급, 그 다음에 건강관리, 산전 체크 등을 해야 모체가 손상이 되지 않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65세가 넘었다 그래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질병에 시달리는 모체들이 줄어든 이유는 자녀 출산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임신 소모가 함께 줄은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도 적어지고 또 건강관리도 본인이 열심히 하고 또 지금의 5, 60대는 자녀 출산을 우리가 나라에서 규제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하나이거나 둘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모성이 소모가 덜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인과 질병,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질병 예방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예방이 우선이고요. 만약 발생을 했다면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요즘은 이제 가족계획 분야와 인구출산 분야의 대세인데요. 성교육과 성상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우리가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성생활과 성에 대한 여러 가지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어려진다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성경험도 빨라지고 또 초경도 빨라지고 생식 기능도 빨라지기 때문에 올바른 성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 미혼모라든가 쉽게 말하면 미혼모도 점점 젊어지죠.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미리 예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에 관한 지도, 교육, 연구, 홍보, 통계 관리 등을 하는 게 모자보건센터의 업무입니다. 자, 그러면 영유아를 우리가 건강하게 키우려면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예방접종이죠. 여러분이 질병관리에서 저한테 면역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질병을 앓고 그 질병에 대해서 면역을 만드는 게 자연능동. 그러면 인공능동은 무엇이냐? 그 질병의 균을 사멸시키거나 약화시킨 균을 집어넣어서 쉽게 말하면 인공적으로 그 균에 대한 정보를 줘서 면역을 만들게 하는 거죠. 저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홍역을 살아서 앓지 않으면 죽어서 간 속에서도 앓는다. 이 뜻은 뭐냐 하면 홍역이란 질병은 평생 한 번은 앓아야 된다. 그렇지만 요즘 변했습니다. 홍역 앓는 학이 없어요. 왜? 엄마들이 열심히 홍역 예방접종을 해줬기 때문에 억지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홍역을 앓을 필요 없이 면역을 갖고 살아가면서 아픈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 전에 주의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접종 전날에는 목욕을 시킨 후 청결한 의복을 착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접종실을 방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체온을 측정해서 고열일 경우는 접종을 연기 중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체온이 높다는 뜻은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뜻인데 컨디션이 좋을 때 예방접종을 해야지 컨디션이 나쁠 때 예방접종을 하면 이 아이가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몰라도 한 2년 전에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줬어요.
예방접종을 받은 아기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면 아주 극히 낮은 비율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아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아동의 얘기가 이제 널리 퍼지면서 어머니들이 이제 홍역 예방접종을 기피한 거죠. 근데 이게 후유증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대학생이 돼서 홍역에 걸린 거예요. 그 연령대들이 그 시기에 접종을 안 한 아이들이 그래서 대학교가 문을 닫고 잠시 동안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내가 예방접종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그 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접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자동차 보험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망시켜야 돼서 드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는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사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예방접종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와 동행해서 이 보호자가 어린이 상태를 의사한테 물론 이제 예방접종 하기 전에 문진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아기와 아기의 보호자와 의사가 아기의 컨디션이 좋은 때인 것을 예진을 하고 문진을 한 다음에 접종을 하죠.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좋은 오존중에 접종한다. 이 오존중을 권하는 이유는요. 만에 하나 예방접종을 하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관찰하기 좋죠. 5호 동안 관찰해서 빨리 병원으로 내원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이런 예방접종을 받고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균은 모두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종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일종의 알러지죠. 근데 이게 이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으니까 오전에 접종을 한 아동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와의 동행을 금지한다. 이거는 뭐냐면 뭔가 이 면역반응 체계의 순서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방접종 후에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아기를 예방접종하고 난 다음에 2 내지 30분 정도는 접종기간에 머물러서 관찰을 해야 돼요. 이상이 생기는지 면역반응이 금방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귀가 후 3시간 동안은 꾸준히 아기를 봐야 되죠. 발열 반응이 있는지 호흡곤란이 있는지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내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종 당일과 다음 날은 과격한 운동을 상반시키고요. 그 다음에 접종 당일에는 목욕을 금지하고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종 후 최소 3일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찰해서 고열, 구토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의사에게 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유아 보건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아이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자 보건이 끝나면 강의 드릴 학교 보건에서 6세가 지나면 6세부터 18세까지는 이 학교 보건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6세까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점적인 보건 사업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가 건강 상담이죠. 아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개월수에 맞는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발달 상황을 보는 거죠. 말을 할 시기에 아이가 말을 못한다. 이거는 뭔가 청각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구강 내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 물론 잘하고 있지만 아이가 개월수에 맞는 발달을 보이느냐, 말하자면 앉아 있을 때가 됐을 때 앉지 않고 못 앉는다, 걷지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를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기 발견하면 또 조기 치료를 통해서 정상화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엄마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다든가 또 쉽게 말해서 방임을 하거나 이렇게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는 보육자가 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을 조기 발견 못해서 더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지체도 마찬가지. 우리가 언어 발달이 제때 돼야 되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얘는 늑대나 보다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자폐아동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빨리빨리 발견해서 치료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이 건강상담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양지도죠. 그저께 인터넷 뉴스에 나온 게 비건, 쉽게 말해서 육류를 안 먹는 부모에게서 보육된 아이가 비정상으로 발육해서 돌이 지났는데도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몸무게도 자라지 않았다.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근육이 형성되고 신경계가 발달하고 쉽게 말해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비건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단백질 식품을 안 줬다는 얘기죠. 탄수화물, 거기서는 나오기는 이제 곡물만 공급한 아이는 정상적인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지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방접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전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몰라도 10세 미만의 사망 원인은 1위가 사고예요. 설마 뭐 10세 미만이 자살하겠습니까? 약물 중독이겠습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슬프게도 10세에서 20세까지는 1위가 자살이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영유아 보건 사업의 목적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 상담을 실시해서 이상이 있을 때 즉시 예방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병을 예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구의 조기 발견. 뭔가 이상이 있는 아기는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고 방지. 사고로 인해서 미래에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되고요. 그러면 영유아 보건실에서의 관리 내용은 뭐냐? 구강 발육 상태, 예방접종 관리, 성장 발육 평가, 영양식과 이유식에 대한 거, 보건교육, 건강상담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모자보건에 이어서 학교보건 들어가겠습니다. 학교보건의 목적을 먼저 볼까요? 학교보건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요즘은 소아과라고 하지 않고 소아청소년과라 그래가지고 18세까지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 학교보건의 목적은요, 학생과 교직원에까지 건강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 또 교직원 등이 미래의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자기 건강관리 능력,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 가거나 아니면 공중보건에서 자기 건강관리 능력이라는 것을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라는 말로 함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건교육에서 보면 보건교육에 가장 적당한 집단이 학교입니다. 왜? 학교는요, 건강관리를 포함해서 교육을 받고자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하든 가장 중요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학교보건이 공중보건상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거기다가 더 넓게 보면 교직원 또는 가정의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간접적 보건교육을 수행하는 효과를 가장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어떤 건강관리를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시기고요. 보건교육의 최대 효과를 높이고 장래에도 건강생활의 실천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은 아니고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교육기관에서 어떤 기본적인 교육을 잘해주냐에 따라서 미래의 습관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건강 향상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거는 뭐냐면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마음이 나오고요. 또 함께 교육도 몸이 아프지 않고 건전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아프실 때 아무리 누가 좋은 교육을 해도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단의 특성상 감염병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산에서도 학교 급식으로 인해서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해서 학교가 휴교를 하는, 이거는 이제 학교장애 재량에 속합니다. 학교장애 재량이에요. 자, 그럼 학교 보건의 범위가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가 학교 보건 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보건 교육, 학교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직원을 위한 건강 증진, 식품위생. 요즘은 이제 학교 급식이 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를 학교에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건강한 급식이 이루어지느냐, 또 영양 밸런스가 맞는 급식을 하고 있느냐, 또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단백질원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신건강 및 건강상담. 모든 학교에는 이제 상담 전담 선생님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파트를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보건 인력에는 누가 있느냐? 첫 번째가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총책임자, 그리고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에 신고하고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학교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건교사죠.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보건 서비스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질병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의 마무리 또는 또 병원으로서의 이송 등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촉탁 전문 인력이 있어요. 각 학교마다는 학교 의사, 물론 상주하진 않지만, 물론 여기서 의료 인력 중에서 상주하는 사람은 보건교사 한 분이죠. 하지만 학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촉탁 전문 인력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모든 보건교육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분이 담임교사예요. 그래서 일선에서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보건교사는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보건교육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가 개인 지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쉽게 교육을 한다 그러면 전체를 가리킨 다음에 개인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충분한 숙지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집단지도.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교 보건교육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교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1회씩 들어가셔서 단계적으로 알맞는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매체 활용. 우리가 학교에서 영상이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매체를 활용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가정통신문 발송이 있죠. 마지막에 가정통신문 및 가정방문까지도 활용해서 질병에 있는 학생, 그 다음에 나라에서 어떤 메르스 사태, 신종플루 등이 발생했을 때 통신문을 통해서 공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보건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교사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 학교 보건계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준비하고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말 감염, 공기전파 감염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는 많은 학생이 발생한 반을 잠시 휴교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보건지도, 가정방문, 교사와의 보건교육 협조가 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한다든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규칙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건실의 시설, 설비, 약품의 관리, 보건교육 자료의 수집, 마지막으로 학생 건강 기록부를 관리해서 저학년일 때는 이제 일정 그 3학년까지, 그 다음에 4학년부터 또 6학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서 3년 관리한 보건 건강 기록부를 고등학교로 다시 또 올려주는 단계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보건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교 보건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라는 건 집단이죠. 그러면 전염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느냐? 학교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요. 학교장은 이제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위중한 병일수록 또는 파급 효과가 큰 거일수록 신고 상황이 철저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사는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교사를 보건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가 기본적인 자격증이어야 돼요. 만약 간호사 면허증이 없으면 보건교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건교사는 간호학과를 다닐 때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동시에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건강검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기본적인 건강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학교로 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의뢰를 해요. 건강검진 센터로. 그래서 학생을 보내서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반드시 1학년과 4학년 때 전반적인 건강검진을 실시시킵니다. 그러니까 3년, 3년 이렇게 간격을 두고, 그 다음에 구강검진은 전학년 실시합니다. 구강검진은 이거는 촉닭의 치과쌤이 오실 수도 있고요. 일정 치과를 정해서 스스로 방문해서 검진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교에서는 건강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건강문제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예방접종이 있죠.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BCG 예방접종 다시 한번 확인하고,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 투베르클린 테스트에서 음성인 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접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예방, 약물 남용,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의외로 수년 전, 오래전 얘기긴 해도 본드를 흡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카페인 음료 같은 것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특히 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요, 또는 남미 쪽에서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학교의 자판기에서 없애고 있고요. 하나 알아두셔야 될 문제는 이런 고카페인 음료를 사춘기에 많이 복용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보건교육은 학교의 건강 관련 태도, 실천에 영향을 주는,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교육은요 3가지가 변화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태도, 세 번째 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교육의 최종은 행동화예요. 이거를 실천이라고도 하고 습관이라고도 하는데,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강지향적인 교육을 학교 보건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보건교육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집단은 학교라는 거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이미 이러한 행동들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손 씻기를 제대로 교육하면 평생 올바른 손 씻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 정신보건이란 무엇이냐?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정신보건법이 있고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교 정신보건 사업의 필요성이 점점 같이 증가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조현병 같은 거는 사춘기 이후에 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춘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빨리 발견해서 보건 서비스 또는 정신 치료를 해줄 것이냐.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자문을 초기에 시행하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빠른 시기에 효과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발견, 조기 치료, 2차 예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정신건강 전문가가 활동하므로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문제나 질병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많아서 문제를 자꾸 감추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큰 오점으로 생각이 되지만 옛날에는 정신과라고 했지만 요즘은 조금 바꿔서 얘기하죠. 신경정신과. 여기서 신경정신과의 두 가지 신경과와 정신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신경과는요. 본인이 자신에게 약간의 이상이 있거나 그런 것을 인지하는 게 신경과예요. 정신과는 뭐냐면 본인이 이상이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과에 가서 신경과적인 면에서 상담을 받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 신경과에서 정신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해나 편견이 많아서 문제를 감추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요. 이름으로 인해서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뉴스 많이 나옵니다. 조현병 환자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진짜 어디에서는 아파트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고 이런 것들. 그래서 현장에서의 자문과 적절한 대처를 실시하는 게 필요하니까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그 정신보건 문제를 더 많이 실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정신보건 사업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말씀드렸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서 1차 예방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 다음에 실태조사를 할 때 학생의 정서 행동 발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정신질환 학생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거죠. 사춘기에. 그 다음에 학교 정신보건 사업을 통해서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시키고 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학생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정신 상태에서 올바른 교육이 되는 거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올바른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원래 모자보건과 학교보건 파트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보건지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통계적으로 그 나라의 건강 구도, 그 다음에 환경, 인구 등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보건지표를 제가 이 학교보건, 모자보건을 함께 하면서 요거를 첨삭해서 여러분이 같이 공부할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그래서 보건지표의 정의는 뭐냐? 보건정책, 의료제도, 의료자원, 자연환경, 인구 규모와 구조 등 보건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통계화한 것이 보건지표예요. 그래서 이제 보건지표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출산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산지표 중에서 두 가지 메인 지표가 조출생률과 일반 출산율입니다. 그래서 조출생률은 특정 연도, 그래서 2020년도다. 그러면 특정 연도의 연항인구란 무엇이냐? 연항은요, 연중앙인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해일지라도 2019년 1월 1일 인구랑 2019년 12월 31일 인구랑 당연히 다르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7월 1일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연항인구라고 해요. 연중앙인구. 그래서 특정 연도의 연항인구 분의 같은 해에 출생한 총 출생아 수 곱하기 1000. 이게 조출생률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출산율은 무엇이냐? 특정 기간,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연령 여성의
연중앙인구분의 그 특정 기간 내의 총 출생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인구가 아기를 낳는 건 아니고 가임 여성만 낳는 거라고 보면 이게 더 일반 출산율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특정 연도의 연앙인구 속에는 남자 그리고 가임 여성이 안 된 여성, 가임 여성이 지난 여성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출산율을 내는 데는 두 번째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출산 지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그 가임 여성들이 얼마나 아기들을 현재 낳고 있느냐, 이게 모압이라고 있습니다. 모성과 아동의 비율. 그래서 가임 여성 인구분의 0 내지 4세 인구 곱하기 100. 이것이 모압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건강한 전체 인구수 분의 일정 기간 특정 질병, 예를 들어서 메르스면 메르스, 그 다음에 신종플루면 신종플루, 또는 장년 피부리오, 이런 병의 각종 질병에 걸린 숫자 곱하기 1000이 발생률이죠. 그 다음에 사망지표가 있습니다. 사망지표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조사망률이에요. 조사망률은 앞에 나온 조출생률과 같은 거죠. 특정 연도의 연중앙인구분의 같은 해의 총 사망자 수 곱하기 10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게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얼마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 분의 같은 해에 돌잔치를 못하고 죽은 아이의 숫자 곱하기 1000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1000명의 아기가 몇 명의 돌잔치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980명이 돌잔치를 하고 20명이 못했으면 그 영아 사망률이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세 자리 숫자냐 두 자리 숫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 결정이 된다는 게, 우리가 제대로 태어난 아이를 1세까지 키우지 못했다는 것은 영양적인 면, 의료시설의 면, 보건의 면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당연히 100명 넘죠. 10명 중에 하나가 돌잔치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나라도 1960년도 이전에는 당연히 10명 중에 1명은 사망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내 나이가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사실은 내가 돌잔치 하는 걸 보고 신고를 하셨다. 출생신고를. 심한 경우는 2돌 되니까 이 아이 살만하겠네. 그리고 신고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 연령보다 1살 내지 2살이 어리게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부모들이 아기 낳자마자 바로 출생신고하는 이유는 의료시설과 건강상태를 봤을 때 원래 법적으로는 한 달 안에 출생신고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사망신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제 나이, 제 생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 옛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게 많이 사망하다 보니까. 그리고 웃지 못할 에피소드는 언니가 먼저 출생신고했더니 죽었는데 그 뒤에 딸이 또 한 명 태어나면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그러면 언니 출생신고한 거를 그대로 갖고 지내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생기지만, 어쨌든 이제 보건지표의 종류 중에서 사망지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주산기 사망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정 연도의 총 출생아 수 분의 같은 해에 임신 28주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4728, 7개월이죠. 7개월 이후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와 여기다가 1주 미만 초생아 더하기 해서 곱하기 1000이 주산기 사망률이고요. 모성 사망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임신분만 산육기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모성 사망률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15에서 49세의 가임 여성 수 분의 같은 해 임신과 출산, 산역으로 인한 모성 사망률 수. 그러니까 임신 중독증으로 임신 중에 사망했다. 그 다음에 아기 태어나고
뭔가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산욕기 관리가 잘못돼서 임신으로 인한 산욕으로 사망했다. 이럴 때는 이것을 모성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 지표는 주산기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사망률, 영아 사망률.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영아 사망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지표와 질병관리 지표가 있었고요. 특히 질병관리 지표는 발생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산 지표는 조출생률과 일반 출산율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기출제 문제, 기출 문제는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주로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유엔 아동기금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1번은 WHO는 세계보건기구죠. 그 다음에 2번이 국제아동기금이죠. 그 다음에 답은 2번이지만 3번은 뭔가 볼까요? UN. 그 다음에 4번이 ICN은 국제간호협의회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UN 인권위원회죠. 답은 2번이고요. 모자보건 사업의 목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가 모자보건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모자보건은 가임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분만을 했을 때, 산육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망을 감소시키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모자보건은 모성과 영유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활동이다. 이 모자보건 사업이 중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거. 이것은 사업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전체 인구 비율이 모자보건이 50%가 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방사업의 효과가 적다. 모자보건은 예방사업의 효과가 가장 큰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세대의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모자보건을 잘 시행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건강한 인구가 되느냐, 그 다음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질병에 시달리는 인구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자, 4번.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자보건 대상이 전체의 50에서 70%를 차지한다. 2번. 임산부와 영유아는 질병에 취약한 집단이다. 3번. 모자보건과 관련된 질병은 예방이 어렵다. 3번이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모자보건과 관련된 질병은 오히려 예방접종을 해서 극복하기에 좋은 질병들이 많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매우 기묘하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임산부와 어린이의 질병을 방치하면 사망률이 높다. 5번. 어린이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여러분이 4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을 중요하면 옳은 것을 먼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이 옳은 것이면 3번이 틀린 것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임신부에게 산정관리가 필요한 이유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산정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임신 중에 규칙적인 검진을 받음으로 인해서 1번이죠. 1번. 임신 중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2, 3, 4, 5는 그러면 옳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모성 사망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시키죠. 그 다음에 3번은 조사나 사사나 신생아 사망률을 감소시키죠. 제왕절개를 피하고 질식분만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질식분만을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자연분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질식분만의 뜻은 뭐냐면 여성의 자연분만은 질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질은 여성의 질을 말하고 질을 통해서 분만을 한다는 뜻으로 질식분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정부 정책에 쉽게 순응할 수 있다. 4번과 5번은 당연히
기분이 옳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제왕절개는요, 우리가 산정관리를 한다고 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왕절개가 필요한 경우는 피치 못하게 제왕절개를 통해서 자녀를 안전하게 출산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아기가 거꾸로 자세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두정이 분만이라고 해서 아기는 태어날 때 머리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머리를 위로 하고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애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두니 분만이라고 그러는데, 두니는 뭐냐면 엉덩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는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또 하나 전치 태반이라고 해서 태반이 자궁의 질 입구를 막고 있는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기는 특징이 뭐냐면 임신 말기가 되면 통증 없이 무통성 질출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질식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려고 해도 입구를 태반이 막고 있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어렵기 때문에 제왕절개술을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모성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3번이 정답이죠. 임신 초기에 산정관리 필요성과 방법을 교육해서 규칙적인 산정관리를 해야만이 모성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모자보건 사업 중 영유아보건의 사업 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영유아보건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이죠. 1번이죠. 그 다음에 2, 3, 4, 5는 학교보건 대상자죠. 8번, 산모에게 아기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예방접종은요, 추가 접종이 있거나 3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접종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2번이죠. 1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접종 이유를 설명하고 예방접종이 되는 질병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3번에 산모의 지식 정도와는 무관하게 설명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건교육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을 잘 파악해서 그 지식 수준에 맞는 설명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목욕은 접종 전날 시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접종하는 것이 오후에 아기의 부작용을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9번, 영유아 보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영유아 보건의 목적은 가족계획의 실시, 약물남용의 예방, 학습 환경의 조성, 산업 피로의 억제가 아니고요. 불구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죠. 조기 발견 조기 치료 5번이죠. 그래서 선천성 대사질환 같은 신체의 어느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신체 대사 중이 대사 증후군 등이 아기가 선천적으로 대사가 안 되는 그런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불구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일주일 이내에 선천성 대상 질환을 검사하도록 돼 있어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빨리 발견해야 그 아이를 조치해서 정상으로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대책을 준비하고 학교 위생을 개선할 근본적인 중요한 건 뭐냐면 행정책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장이에요. 4번. 그래서 무슨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질병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행정책임 또는 학교가 잠시 휴교를 한다면 휴교를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람은 학교장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최근 결핵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A초등학교에서 결핵 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 학교 부분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집단 검진이죠. 4번. 제가 말씀드렸죠. 집단 검진을 해서 만약 엑스레이상 문제가 생기면 이 엑스레이상 문제가 생긴 사람에게 일단은 객단 검사를 시행하죠.
결핵환자인 경우 확정이 되면. 그래서 객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이 사람은 활동성이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을 만나는 직장인 경우 휴직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서 비활동성으로 확정이 돼야 다시 복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일단 집단검진이 제일 먼저죠. 자, 12번. 학교에서의 정기검사 내용이나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가 아니라 학교 보건이죠. 학교 보건에서의 정기검사 내용은 건강검진 당연히 해야 되죠. 건강조사 당연히 해야 되죠. 신체능력검사, 신체발달 상황검사 모두 해당이 됩니다. 2번이 해당이 안 됩니다. 학교 보건에서 하는 정기검사는. 그 다음에 13번. 초등학교 학생 중 건강검진 실시기간에서, 건강검진 실시기간은 이게 촉탁의사나 촉탁치과의사가 학교로 오는 게 아니고요. 의료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검진표를 보내서 거기서 검진을 한 다음에 다시 학교에 제출하게 하는 거거든요. 답은 1번이에요. 1학년, 4학년. 그 다음에 14번.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보시면 DTP는 아시겠지만 딥테리아, T는 테타누스 파상풍, P는 퍼투시스 백일입니다. 이게 5차 접종까지 끝난 증명서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MMR은 뭐냐면 바이러스성 질환의 3개의 혼합 백신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온 M은 미즐, 홍역, 두 번째 M은 멈프스, 볼거리, 그 다음에 마지막 R은 루벨라라고 그래서 풍진입니다. 이 3가지 혼합 백신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1번 내용. 그 다음에 4번째가 폴리오라는 것은 소아마비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강으로 생백신을 줬었는데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죽은 균을 사백신을 주사로 맞거든요. 이게 4차 접종까지 했는지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학교에서의 정기 건강 실태 조사 시 학생의 정서 행동 발달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보통 이제 중학생 정도가 되면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도 이제 담임교사가 그 학생의 전체적인 심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정서 행동 발달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2번이죠. 정신질환 학생의 조기 발견. 이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2차 예방을 위한 거죠.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서 나중에 이 학생이 정신질환이 더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오브 쌤 공중보건학 강의 오늘 4강 열심히 들으셨죠? 모자보건과 학교보건, 그 다음에 간단한 보건지표 강의해드렸는데 다음 주 5강에는 지역사회보건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중보건학 파트 강의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이렇게 자세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지역사회보건으로 다시 한번 뵙고 열심히 열공하세요.